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One Dream, One Korea.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린더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One Dream, One Korea 오늘 6번째입니다. 오늘 주제가요. 감염병은 휴전선이 없다. 라는 이런 주제인데요. 네. 사람들은 뭐 DMZ가 있고 철책선이 있어서 오고 가질 못하지만은 모기 같은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네, 모기와 절새들이 마음껏 계속 날아다니니까요. 네. 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이 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말라리아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말라리아요? 네. 저 말라리아 하면 보통 아프리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아프리카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 우리나라 말라리아의 89%가 휴전선 부근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해서 또 한참 걱정이에요. 이제 뜨거운 감자죠. 그렇습니다. 이 돼지열병도 휴전선 부근이죠. 이 파주 농가에서 발생한 걸 보면은 뭐 이 북한에서 뭔가 야생 멧돼지가 뭔가 이렇게 전염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동물이나 사람은 아예 그런 휴전선이 없으니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북쪽에 질병이 내려오고 우리 쪽 질병도 북한에 전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감염병을 퇴치하려면 진짜 이거는 반드시 남북한이 협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이동할 수는 없지만 감염 질환은 이 철책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휴전선 북쪽 땅 개성에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남북한 주민들을 진료한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오늘 그분이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개성 협력 병원장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몽골 국립의대 초빙 교수이자 한반도 통일의료연구소 소장인 김정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김정용 교수님의 강의 들어볼까요? 감염병은 휴전선이 없다. 이 제목으로 몇 분간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분단되어서 남북이 서로 오가고 있지 못하지만은 모기는 지금 또 북한 땅을 오가고 또 그 모기가 남한 쪽으로 내려와서 남한 사람을 물고 해서 남북 피를 서로 나눈 형제로 계속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모기가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를 모기가 아직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말 감염 질환은 국경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한국 인구의 한 반 정도는 해외 갔다 오는데 알지 못하는 많은 감염 질환을 가지고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국내로 오면서 이런 감염 질환을 가지고 옵니다. 이 남북만의 문제 또 세계 전체의 문제인 이 감염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특별히 개성공단에서 8년간의 세월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감염 질환 환자, 여러 질병 환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통일의료의 시험장이었고요. 또 많은 감염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35만 명 되는 남북 환자를 무상으로 또 남북이 공동 협력해서 환자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문이 닫겠는데 다시 문이 열려서 개성협력병원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개성공단 안에 환자들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수액 공장뿐 아니고 약품 또 항생제 공장, 앞으로 협력병원 또 업그레이드된 응급 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북한을 돕는다고 했을 때 헬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프의 H가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우선순위가 보건의료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벽을 만들지 않고 남과 북이 다리를 만드는 일에 많이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은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개성공단에서 남북이 협력 진료했을 뿐 아니라 무상진료 또 자원의료봉사 특별히 감염 질환을 그곳에서 차단하는 그런 방역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개성공단뿐 아니고 하루에 2, 3명씩 북한 전역에서 환자들의 직간접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4천여 명 8년 동안 원산, 해주, 신어주, 평양 할 것 없이 전국에 많은 환자들, 감염 환자들 진료하며 약을 보내며 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크게 보면은 코끼리 발톱 깎는 일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끼리가 발톱을 3, 4개월마다 깎아주지 않으면은 그게 발톱이 자라서 감염이 돼서 폐혈증 걸려서 코끼리가, 동물에 있는 코끼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발톱 깎는 일이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조그마한 곳에 앉아서 북한 전역에 보건의료와 또 감염병 퇴치에 코끼리 발톱 깎는 그 일을 통해서 코끼리를 살리는 경험을 조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하면 작지만은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왜 이 감염질환 남북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하면은, 남한에는 한 5%가 감염질환으로 죽는데요, 북한은 25%의 감염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배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모기도 이렇게 날아서 감염 질환을 서로 일으키고 있고요. 말라리아는 한 70km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DMZ에 겨울 내내 살다가 가을이, 봄이 되면은 이제 따뜻해지면 한 14도 정도 되면은 산란을 해서 남이고 북이고 옮겨 다니는데, 남북을 오가면서 말라리아 모기가 감염을 일으킵니다. 70km면은 남한 쪽 어디까지 가는 줄 알겠죠? 예, 북한 쪽도 위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북 이제는 여러 가지 공동 방역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공동체로서의 우리 남북인데, 한반도인데 공동 방역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양쪽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이래 유입될 많은 이 질병들, 미래 감염 질환에 대한 대비와 예비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감염 질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 분이 한국에 왔는데, 어린 애를 데리고 왔는데 댕기에 걸려가지고 쇼크가 있어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한번 모기에 물렸는데 댕기나 말라리아나 지카나 이런 병들이 우리 속에 생겨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바로 이런 감염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 있는데, 남북이 좀 신경 써야 할 병들 중에 하나가 결핵이고요, 또 간염이 남북으로 또 많이 있습니다. 장티푸스 같은 설사 질환요, 또 북한에 특별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게 뇌촌충증입니다. 덜 삶은 돼지고기를 먹고 뇌에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말라리아가 DMZ를 중심으로 되는데, 한국형 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말라리아와 다르게 양성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걸려도 2주, 3주 후에 잘 낫습니다. 치료하고도 잘 낫고요. 그러나 문제는 재발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말라리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길고 재발하기 때문에 겨울 말라리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병도 많이 있을 거로 예상하는데 통계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북한하고 비슷한 몽골 쪽에 이 통계를 보니까 감염 질환의 21%가 성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몽골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감염 질환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 한 나라와 한 지역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 예로 이 흑사병, 패스트라는 그 병이 있었습니다. 1300년대에 이 흑사병이 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나라인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중동 거쳐서 결국 그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까지 전파됐는데, 인구 그 당시 한 4억 몇천인데 1억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한 30%를 거의 흑사병 하나로 사람들을 다 죽였던 병입니다. 쥐벼룩이 쥐를 통해서 옮겨지는 그런 병입니다. 요즘 쥐가 적지만은
그런 지배력을 통해서 옮겼는데 그 인구가 다시 회복되는데 200년 걸렸습니다. 근데 흑사병이 그때 있었으니까 지금은 없으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병이 1차가 있었고요. 근데 2차 1700년대에 3차. 지금 마다가스카르를 중심으로 미국, 호주 이런데 또 새로운 이 흑사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지금 덜 죽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또 다시 다가올 병이 제가 미래에 앞으로 생각되는 병은 이 패스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염병은 무섭죠. 제가 너무 무섭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염병은 치사율과 감염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잘 먹었으면 면역력 좀 있고 또 예방접종 맞았으면 면역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북한 쪽에서는 이 예방접종은 잘하고 있는데 면역을 일으킬 이제 영양, 공급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서 우리와는 좀 다른 이 질병에 대한 경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에볼라, 메르스 이런 것들도 이제 감염력과 치사력이 높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병이 본래 메르스도 박쥐에게 있었을 때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쥐에 있는 이 메르스가 낙타인데 옮기면서 이 바이러스가 그곳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염력도 올리고 그죠? 치사력도 올려가지고 그 병이 결국 사람에게 오면서 센 병이 되었습니다. 신종플루도 똑같습니다. 동물이나 돼지에게 한번 전달됐다가 사람에게 오면은 감염력이나 전파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약하잖아요. 사람에게 왔다가 쉽게 가는데 그게 돼지 한번 들으든지 그 새에게 한번 들르든지 하면은 감염력이 세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과 연관된 감염 질환이 이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개성공단에서 한 4가지 큰 질병을 봤는데요. 이 결핵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진료할 수 없었지만 개성공단에는 결핵 환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가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약을 이만큼씩 먹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6개월을 먹을 생각하니까 가관이죠. 또 6개월 동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먹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 되면은 내성결핵이 또 생기고요. 또 이제 결핵은 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온 몸에 다 생깁니다. 척추에도 생겨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죠. 장에도 생기고 머리에, 신장에 그리고 심장 쪽에 마개도 생겨서 온통 다 갑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결핵 없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뭐 별로 없다 그러는데 이런 성병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매독인데 옛날에 슈베르트도 이 매독 걸려서 30대에 죽었던 그 당시 유럽에 많았던 병입니다. 몽골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북한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1기, 2기, 3기가 있어서 때에 따라서 잘 이렇게 궤양이 있을 때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놓치고 나면 또 한참 지나면은 이제 몸에 반점이 오고요. 반점 또 있다가 또 사라지면은 다음에 머리에 뇌 매독 이런 게 와서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병입니다. 말라리아는 악성 말라리아는 아프리카 이런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교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크리티컬 타임이 악성 말라리아는 5일에서 7일입니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그 기간에 놓치면은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는 수가 많습니다. 한국에 많은 경우에 모기 한번 물리고 왔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 시간을 놓칩니다. 보통 의원에서 많은 의사들이 알고 있지만은 감기넥하고 3일 정도 그냥 지나고 5일 지나는 순간 말라리아, 악성 말라리아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월드컵 때 경기 마치고 돌아왔던 여성 2분이 공연단으로 갔다가 와서 한국에 와서 5일, 7일 만에 2분 다 죽었습니다. 간단한 거지만은 그래도 혹시 의심해서 말라리아가 아닙니까? 먼저 환자가 얘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설사 질환을 많이 봤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수액도 많이 필요했고 또 항생제도 필요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먹고 물 마시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설사는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여 명 이상 남한 환자도 1000명 중에 100여 명이 설사 걸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은 다행히 수도 시설 좋고 물이 깨끗해서 그나마 적게 걸렸는데 속에 있는 현장은 어떨까 생각 많이 합니다. 음식과 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인성 그 설사 질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뇌천충입니다. 이들이 돼지고기 덜 삶고 먹으면은 머릿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콩알같이 박혀서 정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한에 정간을 일으키고 돼지고기 덜 삶아 먹었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 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MRI 찍을 기회가 많이 없어 그렇지 찍으면 많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충제로 안 되고 특별한 약을 주고 뇌 정간제를 치료했을 때 여러 명을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염 질환이 세계에서 국경을 넘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 병들 우리는 경험해 못했지만 여러 종류의 모기들이 있는데 상식을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기가 여기 2마리가 있는데 밴드가 하얀 밴드 있는 모기 있죠? 네. 그리고 없는 모기 있죠? 네. 그래서 없는 모기는 말라리아 모기입니다. 밤에 주로 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밴드 있는 모기는 주로 낮에 무는데 바이러스를 옮기는 지카 댕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모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기 잡거든 탁 잡아보세요. 줄이 있는지 줄이 없는지 잡아보고 줄 있으면 댕기나 지카다 그러시고 줄 없으면 말라리아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갔다 와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배가제 불룩한 사람들 적어 보십시오. 우리는 모르지만은 샌드플라이 그래서 사막지대 이런데 또 지중해 연안에 이런 병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배가지를 불룩하게 간이 비장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 요거 지카 얘기죠.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병들이 예방접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이 없어서 지금 문제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방접종이 있는 여러 병들이 있어서 이것만 잘 활용하면은 큰 병, 많은 병들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행입니다. 지금 말라리아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물속에서 스스로 살던 아메바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병이 평상시는 사람 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장 속에 들어가서 나쁜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가 되면서 독성이 생기고 번식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뇌 먹는 아메라는 이런 질병도 생깁니다. 지금 300여 명이 걸렸는데 99% 죽었습니다. 주로 수영하다가 따뜻한 물에 이거는 후진국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일본, 이탈리아, 또 뉴질랜드, 미국 뭐 이런 나라에 물에 수영하다가 수온이 올라서 이 내먹는 아메바 코로 들어가서 사람 죽이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언제 나도 이런 질병에 우리가 전개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해외에 나가서 좋은 나라라고 수영하는 거, 뜨끈한 물에 온천 이런 거 또 조심 또 해야 될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제가 오늘 너무 겁을 줬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 죽었던 5명의 의료진입니다. 웃으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finders keepers라는 단어처럼 찾는 자가 임자인데 그들은 질병 발견하고 감염병 발견하고 자기들이 죽을 줄 알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그 병을 치료하다 죽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북 감염 질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김정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One Dream, One Korea 제6편입니다. 감염병은 휴전선이 없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결핵 전문가십니다.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서 25년 동안 결핵과 싸우신 김희진 결핵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청진의대를 졸업하셨고요. 북한에서 하실 때는 의사로 활동하시고 남쪽으로 오셔서는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활약 중이신 분이십니다. 최정훈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북한에서 간호원으로 일을 하셨던 홍영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북한 이탈 주민 의료 상담사로 일했던 탈북민 마순희님, 한국에 와서 간호사로 활동하는 탈북민 김옥심 연세대 간호대학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한반도를 만드는 데 관심 있는 분들도 다 함께 해주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다니엘 씨, 네네. 우리 김 교수님 강의 들을 때 저는 좀 무서웠거든요. 저는 곡성이라는 영화 보다가 중간에 나갔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이거 곡성보다 훨씬 더 무서웠던 약간 공포 영화 한 편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근데 교수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또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네네 이제 여기 남한하고 북한 어떤 사망 원인을 비교했을 땐 조금 차이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심혈관 질환인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감염 질환 때문에 이제 사망하는 숫자는 좀 적은 편이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북한은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이고 그 다음에 2위가 감염 질환인데요.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염 질환으로 사망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니까는 김 교수님 강의해 보니까는 뭐 5배 차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김희진 원장님 정말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감염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좀 차이가 많이 있나 봐요.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 강의하신 것처럼 전체 우리나라 사망자가 1년에 한 28만 명 사망하는데 이제 그중에 5%라고 하고 있고요. 또 좀 더 좁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80개 감염병은 이제 법적으로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개 감염병 중에서는 작년에 515명이 사망했습니다. 상당히 적죠. 그 중에 한 질환을 제외하고 515명입니다. 그 한 질환이 뭔가 하면은 이제 결핵입니다. 결핵은 2017년도에 1,816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감염병 다 합치더라도 3배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감염 질환은 결핵이 가장 큰 무섭습니다. 가장 크다. 지금 결핵 이야기도 나왔는데 통계상으로 보면은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런 감염 질환이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은데 최정훈 연구원께서는 북한에서 직접 진료도 하셨었죠. 예. 어떤가요? 감염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그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1990년 중반 우리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우리가 지금 통계상으로는 수십에서 수백만의 아사자가 났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사했는지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사망했는지 그게 좀 불분명합니다. 그게 그 확인된 그런 전염병 질환만 해도 상당한 숫자였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같은 대표적인 후진구성 질병들 그리고 코레라 걸리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 거의 체내 수액이 다 빠져나가요. 액체. 콜레라가. 그래서 당시에 그 좀 몸무게가 한 80 몇 킬로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아난 다음에 몸무게가 40킬로. 북한 주민의 한 사망자의 한 30% 정도는 감염 질환으로 사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인 것 같은데 진 씨는 교수님 예. 강의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말라리아가 네. 우리 휴전선 근처에서 많이 걸린다.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파주 쪽에 사는 분들 이게 휴전선 가까이 사는 분들은 헌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김희진 원장님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한강 이북 일부 지역은 헌혈 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하루 이상 숙박을 하게 되면은 1년간 헌혈 금지가 되고요.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시니까 2년 이상, 2년간은 헌혈이 금지됩니다. 만약에 말라리아 알았다면은 3년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였네요. 저도 예. 저번에 헌혈하려고 했는데 저도 못해요.
왜요? 네, 독일에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은 한국에서 헌혈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감염병과 관련 있는 건가? 소시지 감염병 뭐 이런 거나 모르겠어요. 네. 아까 강의를 해주셨던 김 교수님 8년 동안이나 개성에서 계셨던 거죠. 그쪽에서는 그러면 말라리아 환자 직접 많이 보셨는지요? 예, 실제 인도 그 개성공단 가기 전에 인도에서 한 8년 살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라리아 환자를 한 2만 명, 3만 명 경험하고 이게 어떻게 북한 가서 쓰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개성공단에 갔더니 모기가 정말 많았어요. 모양이 좀 달랐지만은 형태는 다르지만은 이 양성 말라리아가 개성에 많았고 또 북한 사람들 그 당시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5월, 6월, 7월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예방약이라고 그 클로로킨 할록신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전혀 먹고 있지 않았고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약이 28일간 가요. 한 번 먹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먹어주면은 3개월간 그 예방을 가장 많을 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남한 사람들은 전혀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현미경 갖고 검사하고 그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2자리 숫자 정도의 환자들을 남한 사람들이 1000명 중에 생기는 모습 봤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을 계속 하니까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요. 그런 이제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 한때 개성에 인구 10%가 말라리아 걸렸다는 그런 통계도 WHO 통계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PPT 보니까 그 모기 사진 그런 모기들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하얀색 줄이 그려진 그 모기는 삼선 모기라고 소위 맞아요. 그러거든요. 아디다스 모기라고 하기도 해요. 진짜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 한국 친구들 알려줬는데 그 군복까지 뚫린대요. 예, 그 정도 맞아요. 색이 때문에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최정훈 연구원님께서 이제 북한에서 의사 하셨으니까 혹시 말라리아 환자를 진료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근무하던 곳이 위생방역소라고 이제 전염병 관련한 이런 데서 근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라리아 환자를 많이 보게 됐죠. 제가 살던 곳이 한경부터 청진이었는데 제일 북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환자가 나가지고 사실 원래 없거든 지역적으로. 그래가지고 환자들을 예각조사 해보니까 다 개성, 황해도 출장 갔다 왔거나 살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요. 몇 년 전에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몇 년 후에 보니까 갔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각조사 해보니까 이제는 북한에서 한경북도, 그러니까 한반도 칠북단까지 말라리아 모기가 서식하고 있어요. 서식을 한다. 네, 서식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개성이나 한계도 그쪽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오늘 이 감염병 얘기하니까는 너무 무서워지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정말 이게 옮겨가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김정은 교수님. 감염병이라는 게 정말 쉽게 감염이 되는 거니까 옮겨가는 거라서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감염 질환이 위험성은 이렇게 전파력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지역 사회를 전체로 전파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치사율을 갖고 있죠.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또 독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마다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은 쉽게 또 노출돼서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은 일주일 내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흑사병은 1, 2주 만에, 그다음 말라리아 악성모기는 뭐 한 5일, 7일 만에 이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유행되는 홍역, 사라졌다가 다시 전 세계로 유행하는 이 홍역이 북한이고 남한이고 전 세계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비록 예방접종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부작용이 있다고. 그 이유 때문에 새롭게 이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런 감염병은 전부 다 전염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염되나요? 주로 이제 감염되는 방식은요, 아까 얘기했던 매개체를 통해서 동물이나 곤충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옮기는 질병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이나 음식, 그러니까 수인성 전염병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호흡기, 이제 결핵이라든지 뭐 아까 홍역도 호흡기죠. 여러 가지 호흡기를 통해서 기침 통해서 많이 하는데 한국에는 무슨 방이 많아가지고 이 방에서 아마 결핵들이 이렇게 호흡기 질환을 잘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방이 요즘 많죠. 코인 노래방도 유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걱정이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접촉,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접촉이라든지 이 접촉에 의해서 감염병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염병 이야기하는데 아까 흑사병 얘기했잖아요. 유럽에서 정말 이 흑사병이 다들 약간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는 정말 인구의 3분의 1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럽은 사실 우리가 국경선이 뚫려 있고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큰 행복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약간 감염병이 쉽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럽 내에서는 그 ECDC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저 독일 사람이라서 영어 발음이 좀 별로 좋진 않지만 이제 감염병 예방과 뭐 컨트롤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심포지엄도 열리고 서로 이제 국가들이 계속 협력하면서 그거는 계속 검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감염병 얘기하니까 사실 요즘 정말 최근 화두가 정말 뜨거운 감자가 돼지열병 있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김정인 교수님 이게 어떤 병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돼지 일이라서 잘 많이는 모르지만 사람 이름은 연구 많이 했을 텐데 근데 돼지 일이 돼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병을 옮겨주는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가 돼지 제품이나 그죠? 뭐 햄, 소세지 또 뭐 육포 이런 걸 가지고 감염된 걸 가지고 와서 사람에게는 안 옮기지만은 돼지에게 또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돼지열병이 이제 출혈성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에서. 그래서 돼지 보고 어디 출혈이 생긴 거 보면은 귀가 여기에 빨갛고 출혈이 됐다든지 다리나 배나 이래 출혈 증상이 좀 있다면은 일단은 한번 많이 의심해야 되고요. 또 돼지가 열이 나기 때문에 돼지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추우니까 몸을 이렇게 같이 우리해서 부드럽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백신이 있다면은 또 돼지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데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불쌍한 돼지들 많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사람끼리 전염됐던 게 한 10년 전이죠. 그 신종플루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맞아요. 정말 무서웠는데 대단했고. 자, 최정훈 연구원님, 이 신종플루 북한에서도 뭐 이렇게 남북 간 이렇게 전염되고 그랬었나요? 어때요? 아무튼 제가 경험한 거는 뭐 북한에서 뭐 봄, 가을, 겨울에 이제 감기철에는 독감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겨울철에는 반드시 이제 그 위생선전이라든가 독감을 미리 막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2009년도에 우리가 저 북한 쪽에서 이제 뭐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남한에서 이제 그 타미플루 지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타미플루 북한이 뭐 완전히 대유행했댔으니까 그래서 타미플루 들어왔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유생방에서 근무할 당시에 청진철도국 산하서 체육단이 있는데 체육단에 여자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걔네가 한 33명이었는가 전체가 다 발병한 거예요. 독감이. 그 다른 약은 안 듣고 그 신통이 그때 또 이제 그 타임플로 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갔는데 약이 부족해가지고 원래는 그게 치료량이 한 사람당 10알입니다. 10알인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한 사람당 하나씩만 주고 하나를 먹으면 일단 그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다음 다른 일반약으로 대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감염병이 한번 발병하면은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나요? 수도로 평양으로 향하는 모든 육로와 철도 차단합니다. 차단. 그래 하고 이제 역학 확인선한 걸 이제 발급해가지고 이제 위생방역소나 병원에 가서 무슨 열이 없다,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했을 때 역학 확인서 발급하고 그거 가지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못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상 현장에서는 이제 그 호담당 의사들이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유혈자, 열이 있나 뭐 어떠나 검병하는 거 확인해가지고 이런 시스템도 작동하죠. 저도 아까 이야기 나눠보니까는 강의 중에 결핵도 내성 결핵 뭐 이렇게 하는데 약을 먹은데도 이렇게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결핵적으로 하면은 일단 치료 자체가 처음에 4가지 약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근데 4가지 약제를 6개월간 이제 복용해야만 이제 완치가 되는데 사실은 이 6개월간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치료하다 보면은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라는 게 좀 아프면은 생각해서 약을 먹지만은 좀 괜찮아지면은 약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치료 중단하면은 내성이 생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기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제 내성 결핵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치료가 훨씬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 최소한 한 24개월 정도 치료해야 되고 뭐 나중에는 바뀌겠지만은 뭐 근육 주사제도 한 6개월 이상 맞는다든지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감염병은 발병한 후에는 세균 혹은 바이러스하고 그 치료제하고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인 또 이제 통제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정훈 연구원께서 직접 북한에서 감염병 치료할 때 이 질환이 좀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시는 거 있는지요? 덜 위험하고 더 위험하고는 감염병 사실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북한 내에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결핵이라고 봐야죠. 결핵 감염은 기본으로, 그리고 이제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뭐 콜레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시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성병 문제, 성병으로 통해서 이 전염되는 질환들, 우리가 매개성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STDS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핵, 간염, 각종 이런 전염병들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성병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결핵 환자가 많고 북한에서도 일단은 결핵이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오늘 또 북한에서 간호사로 활동하셨던 홍영화 씨 나오셨는데 홍영화님 진짜로 이렇게 결핵 환자가 많이 있나요? 저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간호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해주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한보다도 북쪽으로 이런 의료 부문이나 또 잘 살았어요. 또 황해남도면 황해남도, 어느 군에는 병동을 짓고 어느 군에는 경환자실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핵 진단을 내리게 되면 그곳에 가서 치료를 해서 완쾌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9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약이 적어가지고 간호사들이 마이시린 같은 거, 페니실린 같은 걸 타게 되면 2째째를 풀어야 되는데 4째째를 풀어가지고 2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약물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내성까지 또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 되는 거군요. 많은 내성이 돼가지고 환자들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거기다 또 결핵이나 간염은 식이요법을 받침해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 나니까 완전히 그 60년대 70년도에는 여기보다 많이 나았는데 80년도 후부터 90년도에는 그래.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네네. 정말 말할 수가 없이 됐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 만약에 이제 결핵 환자가 많으면 이제 남한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중에 또 이제 결핵 환자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순이님은 북한 이탈 주민 그 의료 상담사로 일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국립의료원 북한 이탈 주민 상담실에서 근무할 때 한국보다 결핵 환자가 특별히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한두 명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결핵 환자라 그러면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격리돼 가지고 병동에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병동에 안 보내고 그냥 치료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내가 심할 것 같으면 결핵병동에 보내겠는데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으니까 심각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는 개방성 결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활동성 결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약을 타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병원에 오곤 했는데 내가 왜 결핵이냐고, 나는 아니라고, 난 이제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6개월 동안 약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겨우 설득을 해서 한두 달 먹으니까 다 나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6개월을 정말 먹어야 내가 낫는다, 절대 안 된다 하는데 이분은 그냥 말을 안 듣고 난 이젠 다 나았으니까 병원에 안 온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호흡기내과 선생님이 상담실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환자하고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팀장님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네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죠. 그 지금 4개월을 내가 잃는 것 같아도 너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건 너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설득을 해서 6개월을 그냥 해서 정말 6개월을 약을 먹으니까 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핵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다 격리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 안 하니까 이게 심각한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결핵은 또 다른 감염병 치고 워낙 많이 들어서요. 결핵이 근데 왜 어떻게 위험한 건가요? 결핵이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서운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기 중으로 전파되니까 사실 차단하기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지하철 안에 환자가 있으면 우리 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노출이 되면은.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이 되면은 일평생 그 몸속에 결핵균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은 수십 년 후에라도 이제 다시 활성화돼 가지고 발병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단기간 노력을 해 가지고 결핵을 퇴치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게 발병할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또 치료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내성 결핵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렵고, 또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폐결핵이 한 8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럼 완치된다 하더라도 일부 폐기능 손상이 남게 됩니다. 폐기능이 안 좋으면은 좀 활동에 지장이 오겠죠. 숨이 찬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럼 결핵하면 보통 좀 못 먹는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좀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걸린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결핵이 이제 발생했다는 그런 사례 있다면서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결핵이 OECD 국가 중에서는 넘버원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대한민국이요? 예, 뭐 발생률이라든지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이제 2위하고 이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고요. 그 2018년도 작년도에 신고된 이제 결핵 신환자 숫자가 한 26,433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51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인구 10만 명당 3명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십 배 더 높죠. 뭐 일본에 비해서도 뭐 한 4, 5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모르시는 이유가, 내가 결핵을 앓고 있다 하면은 결핵은 좀 이래 환영받지 못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숨겨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앓고 있는지를 잘 모르죠.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말라리아도 1위, 그 다음에 뭐 결핵도 1위. 그러니까요. 웬일이지? 깜짝깜짝 놀랄 그러니까요. 병들이 네. 많은데, 근데 이제 결핵 얘기 나왔으니까는 남한, 북한 다 이 결핵이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치료할 때 조금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정확한 진단하에 규칙적으로 6개월간 약을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쉽지는 그게 않죠. 조금 쉽지 않다는 예,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약제 공급 자체도 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 결핵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결핵으로 인한 그 북한 주민 사망자가 2017년도에 16,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환자가 26,000명 발생하거든요. 근데 인구는 북한이 우리의 절반이죠. 그럼 사실 우리는 결핵 발생하는 만큼 북한은 그 따지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으로. 네, 감염병은 근데 미리 막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정훈 연구원님, 북한에서는 예방 접종은 다 잘 마치고 있는 건가요? 병원에서 이제 출산한 경우에는 BCG 접종하거든요. 근데 북한에 그러면 다 병원에 가서 해산을 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자택에서 하는 경우에는 걔네들 빠지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나 이렇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예방 접종 문제가 나왔는데 북한에서 이제 해마다 2, 3, 4월 접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파콜이라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그러니까 장파콜. 네, 혼합 예방약이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예방약을 이제 그 평양에서 받아가지고 그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접종할 때까지 2도 내지 6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 안 돼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까 접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냉장 보관부터, 그리고 실제 접종 주사기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재활용해요. 네,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접종도 시스템도 돼 있고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현실이. 있냐? 이거는 지금 논란이 많은 거죠. 네네. 아니 불치병 때문에 사망하는 게 아니라 예방 접종을 제대로 못 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인데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제 병원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려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아주 짧게 꽁트를 엮어봤는데요. 남북한 진료소에서는 무슨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입원하러 왔슈. 준비물은 다 챙겨왔습니까? 그 의사 동질에 적어준 약이랑 붕대, 주사기까지 장마당에서 다 구입했슈. 2박 3일 입원하는 동안 내 먹을 식량까지 싸갖고 왔습니다. 어디 보자요. 근데 식량은 왜 이렇게 적게 가져왔습니까? 의사하고 내 먹을 식량도 싸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의사 동지하고 간호원 동무 먹을 것도 갖고 와야 합니까? 기럼요. 그래도 한겨울 아닌 걸 다행인 줄 알기요. 한겨울이면 땔감까지 싸갖고 와야 하오. 아니 동섬에 수술하려면 땔감까지 갖고 와야 합니까? 아이고 무릎이야. 수술 준비물은 다 가져왔습니까? 그럼요. 혈액도 필요하다 그래서 혈액까지 다 사왔습니다. 장마당에 가니까니 다 팔더구만요. 누구시라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때 왜 가죽끈은 뭡니까? 마취약이 부족하면 수술하다 환자가 깨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버둥거리지 않겠시오? 그럼 저 가죽끈은 내래 수술 마치기 전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옳습니다. 수술도 다 아이 맞췄는데 움직이면 아이 되죠. 자, 이제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체열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피 뽑는데 이름은 왜 묻는 거예요? 나 김철만이요. 네, 김철만 씨. 주먹 꽉 주세요. 아니 피를 왜 이렇게 많이 뽑는 거예요? 아니 뭐라? 아까 내 이름 물어보는 것부터 수상했어. 내 피 뽑아서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지? 네? 아니 피를 파는 게 아니면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뽑는 게야? 혈액으로 빈혈부터 백혈병, 당뇨병, 고지혈증, 갑상선, 간염, 신부전 종양까지도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 많은 걸 다 검사하려면 이 정도는 체열을 해야 합니다. 체열 다 했습니다. 정말 내 피 뽑아서 팔아먹는 거 아니디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소화도 하이 되고. 저기 의사 선생님, 이거 받으시라요. 담배예요. 담배를 왜 주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북조선에 있을 때는 다 이랬시오. 담배를 준다고 해서 더 잘 봐드리고 그런 건 없고요. 무엇보다 담배 몸에 해롭습니다. 예. 환자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스트레스요? 엑스레이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내래 스트레스 받은 적 없시오. 스트레스 그거 어디서 주는 건지도 모른다. 네? 지난번에도 병원 오니끼니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았냐고 물어댔시오. 도대체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누가 주는 건가? 내래 스트레스 같은 거 받은 적 없습니다. 설마 저게 현실은 아니겠죠? 저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밥 그 다음에도 뭐 이불, 땔감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의사 그거 선생님, 현실인가요? 간호사 선생님 것까지.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진짜 최정원 연구원님
정말 저래요? 예, 맞아요. 저게 맞아요? 예. 90년대 이후로 그 북한의 그 병원들의 식당은 있는데 식당을 운영을 못 해요. 이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일단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저기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 입원할 때 비누도 가져가야 돼요. 비누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비누가 아니고 침대랑 빠는 거 있잖아요. 침대바람 빠는 거 있잖아요. 아, 세탁세제. 예, 그것도 본인이 가져가야 돼요. 빨래 비누를 가져가야 된다. 설마 했는데 이게 진짜라는 말씀인데. 저기다 불러서 해가지고 이제 수술할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외과면 외과 해당 과의 의사 간호사들 그 의료진의 한 끼 식사는 보장해야 됩니다. 약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는 것도 아까 보셨어요? 네네. 아니 마수님도 북한에 계셨을 때는 혹시 비슷한 거 보셨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98년도에 탈북하다 보니까 저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이제 겨울에 입원할 때는 이불 다 가지고 가야 됐고, 그리고 추우면 그 석유곤로 같은 거 가지고 가서 국이라도 덮여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90년대 초에 저희 애들도 딸이 그 파라티푸스로 입원도 했었고 콜레라로 입원도 했어요. 그래 아까 그 사연처럼 정말 저는 제가 그쪽에서 직장 조금 좋은 데로 다니다 보니까 이 병원 저 병원에 다니면서 수액을 제가 막 얻어가지고 약을 구해서 4병씩 막 맞춰가지고 제 딸은 살렸어요. 근데 그때 정말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을 해도 이렇게 처방은 하지 약을 못 줘요. 그러면 시장에 가서 그거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유엔에서 뭐 또 약품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알약인데 유엔이라고 쓴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을 유엔 약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은 네, 그 약 한 알이면 쌀 1kg 값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못 먹어도 그 약을 사서 뭐 애들을 살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현실도 그렇지만은 이런 현실을 겪고 있다가 아까 막 스트레스 이야기도 나왔는데 나 스트레스 받은 적 없어요 하고서는 뭔가 사회적인 체계가 달라서 혼란을 겪은 경험담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마순이님? 이렇게 와서 뭔가 의료 체계가 달라서 사회 체계가 달라서 혼란을 겪었던 경험은 혹시 있으신지요? 그렇죠.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처음에 오면 의료급여 일종이라서 거의 무료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한국의 병원에 와보면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면 일단 뭐 진맥도 하고 체열 그 온도도 뭐 체온도 재보고 뭐 배도 만져보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언제부터 아프냐 뭘 먹었냐 이렇게 환자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비록 뭐 약품은 부족하더라도 의사가 환자한테 최선을 다한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가서 딱 뭐 받고 오면 1, 2분 걸리고 그 검사 결과만 딱 보고 말을 하니까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상담실에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우리가 돈을 안 낸다고 우리 이렇게 성의 없이 봐주냐.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가 진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래,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에 정상적인 병원 치료를 못 받고 내가 배가 아프면 소화제를 사 먹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가 진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게 위가 나빠가지고 이 약을 써야 되겠다. 뭐 선생님 저는 돌을 먹어도 소화시킨다고 저는 위가 든든하다고 저는 옛날부터 간은 좀 나쁘다는 소리 들었지만 절대로 위병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드시지 병원에 왜 오셨냐고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의료진들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처음에는 많았죠. 네. 정말 이렇게 뭐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저희가 북한의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뭐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건 소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서 감염병에 대처를 하려면 교류와 협력을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러려면은 서로가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북한의 의료 현실을 알려드리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간 그 어떤 분야보다도 보건 의료 협력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 뉴스로 만나보시죠.
남과 북이 보건의료회담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2007년 이후 끊어졌던 보건의료 분야 남북회담. 남북이 합의한 첫 번째 내용은 서로의 전염병 정보 교환입니다. 정부가 경기도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감염병 정보를 서로 교환하자는 남북 간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남북은 홍역이나 메르스 등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보는 남북 간 합의 이후 남측이 감염병 발생 정보를 북측에 통보한 첫 사례입니다. 자, 뉴스 보셨는데요. 2018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감염병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자고 북측과 합의를 했던 건데요. 그 합의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를 북측에 통보를 한 건데 김정현 교수님 알고 계신 사실인가요? 그 전에 좀 들었던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굉장한 일입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건강 공동체인데 서로 공동 방역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있을 때 남북이 협력병원에서 이런 일들 사실은 경험했습니다. 이런 설사나 이런 병이 있으면 북측의 일을 지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만들어지고 또 구체화돼 가지고 홍역뿐 아니라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오는 질병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이 시작된 거는 작년이죠. 9.19 남북 두 정상 간에 이뤄진 평양 공동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정훈 연구원님. 예, 작년 9.19 평양선언이죠. 평양선언에서 일단은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뭐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이제 그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댔고 11월에 이어서 12월은 아까 보시다시피 감염병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실무자 이런 그 합의문을 채택했고 이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오늘 이야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감염병 무서운 이야기들을 봐서 마음이 좀 무겁게 시작을 했는데 네. 남과 북이 함께하면은 그래도 조금 감염병 예방, 건강한 한반도를 위해서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예. 함께 해야죠.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분께 건강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좋을까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김정현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북이 채널이 열려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감염병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상시상조하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질환, 보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도 할 수 있고 또 대응책을 같이 마련할 수 있고 협정서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희진 원장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단순히 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남북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은 결국 북한의 결핵 문제가 남한까지 유입이 돼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제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이러한 결핵 혹은 뭐 다른 보건 의료 시설이 남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또 북한 실생활을 누구보다 잘 아실 최정훈 연구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91년도에 우리가 그 채택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 이후부터 보더라도 남북 간의 약속과 그런 합의들 제대로 성실히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엔 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희진 원장님, 김정용 소장님, 최정훈 연구원님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탈북자이신 마순희님, 홍영화님, 김옥신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염병의 휴전선은 없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려는 열정에도 휴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한반도는 하나된 마음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미 통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건강한 통일, 건강한 한반도를 만드는데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엄지인이었고요. 단일이었습니다.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제6편 감염병은 휴전선이 없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